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S 한국사 오늘은 드디어 고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시간 동안 우리가 고려 시대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오늘은 주제 4 고려 건국과 통치 체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크게 3가지를 건져가면 되는데, 첫 번째는 태조, 광종, 성종, 고려 초기의 왕들의 업적을 좀 구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도와 관련해서 중앙행정제도, 그다음에 지방행정제도, 그 조직, 체계, 그다음에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리선발 제도를 좀 잘 알아두세요. 요거는 고려 자체의 관리 선발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등장하는 조선의 제도랑 비교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말기가 되면은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후고구려, 후백제, 그리고 기존의 신라, 쪼그라든 신라까지 해서 후삼국 시대가 펼쳐졌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 후삼국 시대를 통일했던 사람이 바로 태조 왕건입니다. 왕건은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의 부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궁예를 몰아내고 후고구려를 접수를 하고 나라 이름을 고려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918년의 일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신라가 항복을 먼저 해오고 나중에 후백제까지 멸망하게 되면서 이제 온전하게 이 한반도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918년에 이제 고려가 건국이 되고, 그다음에 936년에 완전히 이제 통일을 한 고려. 그 이후에 고려를 우리가 크게 네 시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당시의 지배층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자, 앞부분에는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층이었던 시기예요. 호족. 신라 말에 등장했던 지방 세력가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라 굴품제 아래에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육두품 세력이 이 고려에서 엄청난 활약을 또 했던 시기가 고려 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될 왕 중에 한 명인 광종 때 과거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대손손, 대대로 높은 관직을 차지하는 가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문을 우리가 문벌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를 한 가운데 뚝 잘랐을 때 1170년이 나오는데 그때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신들, 차별받던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기는 무신 정권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무신 정권은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는 원간섭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시기에 원나라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또는 왕의 측근 세력들을 이르는 말이 있어요. 그 권문세족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지배층이 또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굉장히 불법적으로 땅도 많이 빼앗게 되고요. 그다음에 양민들을 노비로 많이 삼아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권문세족을 비판하는 세력으로 대한 세력으로 성리학을 공부하고 온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가 되면은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가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고려를 한번 살펴봤는데 고려 말이 되면은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이죠.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새로운 무인 세력, 신흥 무인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 최영, 이성계죠. 그래서 이제 신흥 무인 세력 중에 이성계가 신진사대부들과 손을 잡고 새롭게 나라를 세운 게 바로 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고려를 한바탕 쫙 한번 훑어봤는데, 자, 오늘은 여기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앞부분, 요 고려 초기에 세 명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고려를 세웠던 태조 왕건, 그 다음에 광종, 성종 요 세 명을 살펴볼 텐데, 자, 태조는 이제 막 나라를 통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혼자 힘으로 통일을 하지 못했고요. 여러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나라를 통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자,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호족들을 끊임없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근 정책과 채찍 정책을 같이 펼치게 됩니다. 그걸 그냥 뭉뚱그려서 호족 통합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랜 전쟁을 거치면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정책. 마지막 세 번째는 이때쯤 해가지고 신라 위에 있었던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태조는 이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줬어요. 당연히 발해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를 멸망시킨
이 거란에 대해서 적대감이 높았겠죠. 그래서 이제 태조도 이들을 끌어안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북진 정책, 한마디로 거란에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호족 통합 정책 중에 정략 결혼, 그다음에 성씨 하사 정책은 일종의 당근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잘해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남남이었어요. 근데 확실하게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결혼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태조가 이 고려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이 무려 29명이었다고 해요. 아들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죠? 자식들은.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왕위 계승 문제로 또 불거지면서 또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결혼 정책을 펼쳤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공을 세운 신하들한테 왕씨 성을 내려주는 거예요. 왕씨 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족의 특권을 내려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인제도와 사신관 제도라는 채찍 정책을 취하기도 하는데 기인제도라는 거는 지방 호족의 자식들을 수도 개경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시켜줄게, 먹여주고 재워줄게 이런 식으로 호족들의 자녀들을 개경에 붙잡아 두는 거예요. 뭘로? 약간의 인질의 성격으로 잡아두는 거예요. 만약에 지방 호족이 반란을 일으키면은 당연히 개경에 유학 와 있는 그 호족의 자녀부터 뭔가 처단을 당하겠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었다라는 거고요. 사신관 제도라는 거는 지방에 힘 있는 호족을 그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지역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 사신관이 가장 먼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자습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반장한테, 학급 회장한테 시키는 거예요. 야, 조용히 시켜라. 선생님이 갔다 올 텐데 만약에 학급이 소란스러우면은 너가 먼저 벌점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요새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인제도, 사신관 제도는 여러분들 태조 왕건의 호족 통합 정책 중에 아주 특징적인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민생 안정책으로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복지 제도로서 흑창을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흑창. 쌀이 떨어졌을 때 백성들한테 아주 싼 이자로 쌀을 빌려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새로 치면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아주 낮은 금리의 뭐 대출 제도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연등회와 팔관회라는 그런 커다란 행사를 열어 가지고 그런 통합을 지향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북진 정책 한번 볼까요? 자, 북진 정책 아까도 얘기했었죠.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을 적대시하고 또 영토를 조금 넓히기도 합니다. 기존의 영토는 신라가 평양을 흐르는 대동강까지 경계로 통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요 태조 왕건은 조금 더 위쪽으로 영토를 넓혀서 청천강까지를 이렇게 나라 경계로 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조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나라를 세워놨는데 후대 왕들이 좀 잘 정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10가지에 이르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 문서가 바로 훈요 10조입니다. 자, 훈요 10조를 남겼다. 후대 왕들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왕이 네 번째 왕인 광종입니다. 광종 하면 여러분들 키워드가 있어요. 왕권 강화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노비안건법을 시행을 합니다. 전쟁 과정에서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요. 다시 평민으로, 양민으로 풀어주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로 누가 불법으로 노비로 이렇게 삼았을까요? 그렇죠. 힘 있는 호족들이었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방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자,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민으로 풀어줘요. 그러면 당연히 호족들, 지방 세력들의 힘이 약해지겠죠. 그런데 국가 재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비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이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을 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물건이 세금 내는 거 봤어요? 안 내죠. 그래서 세금은 양민부터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비들, 세금 안 내던 노비들이 대거 다시 양민으로 됐다는 거는 세금을 낼 사람을 많이 확보했다라는 뜻이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노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복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옷 색깔을 다르게 지정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푸주라는 나라에서 귀화해 온 쌍기의 건의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과거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험을 보고 공무원에 임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성종 한번 살펴볼게요. 성종. 성종 때 최승로라는 유학자가 28가지나 해당하는 건의문을 성종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시무 28조라는 문서인데요. 자, 성종은 이거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체제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자, 중앙정치기구로서 중국으로부터 이성육부제를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주요 길목 12목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교과서 21쪽 아래쪽에 최승로 시무 28조를 한번 읽어보고 오기 바랍니다. 네, 읽어봤나요? 거기 보면 7조에 청컨대 외관을 두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외관이 바로 지방관입니다. 지방관. 그래서 이 건의를 받아들였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교 이념을 도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자감이라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유학교육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자, 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도는 크게 중앙정치기구, 지방행정제도, 그다음에 관리선발제도 이 세 가지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중앙정치기구라고 하면은 이성육부제를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당의 삼성육부제를 모델로 삼고 송해제도를 좀 참고해서 변형해서 운영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인데요. 자, 왜 이성이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성이 두 개죠? 그 다음에 상서성 밑에는 부부부 6개 부서가 있어요. 그거를 이성육부라고 부릅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중서문화성이에요. 여기서 주로 중요한 일을 논의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려고 상서성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 성격에 맞게 이제 육부로 보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여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서문화상의 높은 관리를 제신이라고 하거든요. 중추원의 또 높은 관리를 추밀이라고 불러요. 제신과 추밀을 합해서 제추라고 부르고 제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의 신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심으로 주로 국가 주요 정책이 논의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 있어요. 빨간색. 중서문화성 중에서 약간 좀 낮은 관직, 낭사, 그다음에 어사대의 관리들 요 둘을 합해가지고 대간이라고 하는데 언론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잘못을 논쟁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왕명을 시행 안 하고 되돌려 보내는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들의 그런 비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찰하기도 하고 네, 관리 임명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직 자체는 등급이 낮지만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다. 언론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에만 있는 아주 독자적인 기구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 둘은 모두 다 재신과 추밀, 즉 제추에서 요 회의를 하는 기구였는데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주로 국방 문제, 식목도감에서는 그런 법과 제도를 논의했던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지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방은 오도 양계 체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북계, 동계 두 개가 있죠. 요거를 합해서 양계라고 불러요. 왼손, 오른손을 합하면 양손 하듯이 북계, 동계 두 개를 우리가 양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가 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는 지금의 개성, 개경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남경이 지금의 서울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다라는 거고 오도와 양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오도는 행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북계, 동계, 양계는 어때요? 군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북쪽에 그렇죠. 북쪽 오랑캐를 막아라. 그다음에 동쪽은 왜구를 막아라. 뭐 이런 이제 군사적인 기능이 조금 더 강했다라는 거를 구분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가볼까요? 지방관을 파견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도지사가 있듯이 오도에는 안찰사를 파견을 했는데 그런 지방관이 파견된 곳을 우리가 주현이라고 불러요. 안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군현에다가는 또 사또를 파견하기도 했었죠. 사또, 수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방관이 간 곳을 우리가 주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있는 곳인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곳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방관이 없는, 즉 사또가 없는 지역을 우리가 속현이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담임 선생님이 없는 학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이 많았을까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속현이 많았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파견되지 못한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 놀랍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있는 학급보다 없는 학급이 훨씬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고려의 또 특징적인 것은 향, 부곡, 소 같은 지방관도 없고 심지어는 차별까지 심하게 받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행정구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금도 더 많이 내요. 더 많이 내고 국가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했던 그런 차별받는 특별행정구역도 존재했었구나라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뽑았을까요? 광종 때 시행됐던 과거 시험이죠, 시험. 자, 그리고 무시험 전형이 있었어요. 무시험 전형을 우리가 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험 보지 않고도 관리에 임용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아무나 여기에 해당이 되지는 않았어요. 5품 이상, 그러니까 5등급, 5급 공무원 이상의 자손들만 이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거 시험의 종류는 문과, 잡과, 승과가 있는데요. 문과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문신 관료를 이제 선발하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잡과는 기술관을 선발하는 그런 시험. 승과는 뭘까요? 승과는 스님을 뽑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그렇죠? 스님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돼.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고려에서는 불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때는요. 과거보다 음서의 비중이 좀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능력 중심 사회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골품제로 운영이 됐던 신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전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골품제 하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 고려에서는 어쨌거나 과거 시험을 통해서 내가 신분이 좀 낮더라도 얼마든지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고려 초기 왕들, 그다음에 특징적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